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밤 자려고 준비를 하면서부터 톡톡 사연을 한 편씩 틀어놓고 하는 사람이에요. 실감나는 성우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제 이야기가 사연으로 소개되는 상상이 저절로 되고는 했었죠. 고민을 하다가 제 이야기를 정말로 써보게 됐으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풍족하진 않아도 제법 단란하고 아기자기한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서 외동딸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3년 뒤 친정엄마께서 둘째를 임신한 적이 있었는데 금세 아무 이유도 없이 유산이 되었어요. 이때는 저도 너무 어렸기에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고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산에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 친정엄마께서 임신을 하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부풀어 오르던 친정엄마의 배를 제가 무척 신기해하면서 매만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태어난 제 동생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각종 치료를 받으며 병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장 외에 다른 기관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때부터는 친정 부모님께서 하루하루 눈물바다로 지내셨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그것 또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외할머니를 비롯한 집안의 어른들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었죠. 그렇게 해서라도 아기가 살기만 한다면 뭐가 문제이겠냐고 친정 아버지께서는 입버릇처럼 그런 말씀을 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동생이 건강해지기를 매일같이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제 동생은 병원 밖의 세상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채로 결국 짧디 짧은 생을 마감해야만 했죠. 친정 부모님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쌓인 병원비 때문에 돈 이야기가 심각하게 여러 차례 오가는 것을 어렸던 저는 눈칫밥을 먹어가며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왠지 저에게 두 번 다시 동생이 생길 일은 없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으며 저는 영영 외동으로 자라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강하게 들고 있었어요. 저라도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서 친정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두 분을 기쁘게 만들어드리는 자식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제가 외동이기도 하지만 원체 타고난 성격 자체가 가족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이 강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깨질까봐 불안해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친정 부모님의 건재하심을 확인받고 싶어 했었죠. 저는 형제가 없으니 두 분이 안 계시면 철저히 혼자가 될 거라는 막연한 무서운 기분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초등학교였을 적에 커다란 일이 집에 닥쳐왔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신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었죠. 그런 저를 꿰뚫어 보신 친정 아버지께서는 의연한 얼굴로 저를 달래주셨어요. 세정아, 그렇게 무서워하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암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세정이는 잘 모르지? 그건 암 환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기도 해. 그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이미 우리나라는 암 문제 때문에 사회가 멈췄을걸? 암과 힘들게 싸워내서 결국 이겨내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단다. 그럼 이겨내실 거예요? 저를 두고 떠나시진 않을 거죠? 약속해 주세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강인하게 암과 싸워서 이겨내는지 우리 세정이가 믿고 지켜봐 준다면야 나는 무서울 게 없어. 이렇게 예쁜 우리 딸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겠니? 절대 안 떠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에게 새끼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해 주신 친정아버지 덕분에 비로소 안심이 되었죠.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한 친정아버지의 얼굴을 저는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멋진 슈퍼맨보다도 더욱 든든한 존재가 친정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목격한 친정 부모님의 어떤 모습이 저를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힘을 주어 친정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다잡고 계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애정 같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광경이었죠.
바로 그 장면이 저라는 아이를 안심시키고 환한 미소를 짓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가족은 최고로 행복하구나. 그래, 맞아. 우리 부모님만큼 사이가 좋은 부모님을 둔 사람은 우리 학교에서 거의 없을 거야. 우리 반에서는 일단 내가 제일로 사이 좋은 부모님을 둔 사람인걸? 아버지가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화목한 모습으로 언제까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얼른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원인 불명의 유산, 선천적으로 아팠던 제 동생의 이른 죽음, 그리고 친정아버지의 암투병까지 그런 것들도 결국은 저희 가족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친정 부모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이가 좋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었던지 당시에 쓴 일기장을 보면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간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며 화목한 우리 가족만 있으면 어떻게든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당시의 모든 날짜의 일기마다 적혀 있었습니다. 제 바람이 이루어져서 친정 아버지께서는 그 힘든 암을 물리치셨어요. 기쁜 얼굴로 태어나시던 친정 아버지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었죠. 저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 친정 아버지가 저의 슈퍼맨이었어요.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또한 친정 엄마께서는 이 세상 최고의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 이미 저희 가족에게는 균열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던 거예요. 어느 날 밤 친정 부모님께서 말다툼을 벌이시는 소리를 듣고 제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기본적으로 불안감이 높은 아이였기 때문에 평소에 듣지 못하던 소리가 들려오니까 놀라서 금방 눈이 떠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래 친정 부모님의 언쟁을 엿듣고 곧 충격에 휩싸였어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내가 요새 거듭 말을 하고 있잖아. 나는 내 모든 힘을 이 결혼 생활에 다 쏟아부었다는 생각만 들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힘은 남아있지 않아. 이제 그만 빼앗긴 나만의 인생을 되찾고 싶은 마음뿐이야. 난 당신의 인생을 빼앗은 적이 없어.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을 뿐이야. 그게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빼앗겼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당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당신 덕분에 암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이러면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야. 암 환자 간병까지 마쳤으니까 나 떳떳해. 이 결혼 생활 끝내고 싶다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당신 설마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이러는 건 아니지? 어,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야.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며 살면 안 되는 거잖아. 돈이 있다가도 없다고? 내가 들어본 말 중에 제일 웃긴 얘기 같다. 우리한테 돈이 있어 본 적이 언제였는데. 항상 없기만 했는데 있어 본 적이 있기나 해? 당신 정말로 변했구나. 결혼 생활에 완전히 마음이 떠버렸구나. 그런데 당신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세정이는, 우리 딸은, 우리 자식은 생각 안 해? 세정이를 생각한다면 난 당신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래봤자 소용없어. 세정이를 들먹여도 내 마음 돌릴 수 없어. 이미 늦었어. 나 지칠 대로 지쳤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나하고 이혼해도 세정이를 당신이 키울 생각은 없다는 소리야?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지? 어떻게 엄마가 딸을 버려? 우리 세정이 아직 어리잖아. 누구 한쪽이라도 딸을 책임지고 키우면 되는 거잖아. 당신이 하면 되겠네. 결혼 생활에 염증 느끼면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떠나고 싶은 나보다는 적어도 당신이 자식은 잘 키울 것 같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세정이가 받은 상처를 대체 어떡하라는 소리야? 친정 아버지께서는 도저히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시며 머리를 감싸셨고 저는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당장이라도 울음이 크게 터져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친정 부모님 사이에서
그 어떤 이상 기류도 느껴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화목한 가족이란 부분을 날마다 제 머릿속에서 강조하며 지내기 바쁜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커다란 착각 속에 빠져 있던 동안에 친정 엄마께서는 가정을 등진 채 떠날 날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고, 살면서 그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얄팍한 단어로는 제 심정을 묘사할 수가 없었어요. 설마 이대로 두 분이 이혼을 하시는 건 아닐 거고, 그렇게 억지로 믿으면서 눈물로 잠을 청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잠에 들었을 때 저는 지독한 악몽을 꾸었고, 얼마 뒤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셨죠. 봉합의 여지가 안 보였기 때문인 듯 싶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저를 향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며 고개를 떨구셨죠. 외동인 제가 가족에 대한 애착,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욱 제 앞에서 미안해 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이혼이라는 결과를 만든 친정 엄마께서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으셨어요. 설명도 변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이혼을 막을 수 없는 어린 저의 무력함을 저주하며 눈물 한 줄기를 흘린 채 친정 엄마께 다만 이것만을 여쭈어 봤었죠. 엄마, 지금까지 제가 알던 엄마가 맞아요?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시고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그분이 바로 친정 엄마이셨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오묘한 얼굴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때 그 손길이 너무 차갑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흠칫하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단다. 만약 네가 살면서 누군가를 다 안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건 순전히 너의 오만이고 착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좋아. 세정아, 우리 딸 부디 건강하게 살아. 그 순간 저는 완벽하게 친정엄마를 향한 애증을 각성했던 것 같아요. 제 머리를 쓰다듬고 계셨던 친정엄마의 손길을 매섭게 뿌리쳤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제 심경을 담아 친정엄마를 맹렬하게 쏘아봤고, 그런 저에게 한숨을 남기신 채 친정엄마는 떠나셨어요. 제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친정엄마는 온데간데 사라진 뒤였고, 세상 천지에 뭐 저런 엄마가 다 있냐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저에게 이제 남은 존재는 친정아버지 뿐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애달팠죠. 두 분의 이혼 후로 외가 쪽으로 왕래가 뚝 끊겼어요. 제가 두 분이 이혼하실 때 너무나도 싫어했고 친정엄마를 원망했다는 사실을 아신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향해 비난을 던지셨던 바 있어요. 이기적인 년. 너는 네 인생만 인생이고 네 엄마의 인생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주지도 않는 아주 이기적이고 맹랑한 년이야. 그러면서 저에게 먼저 연을 끊고 살자고 하셨죠. 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면 그렇게 나오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외할머니 따위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저에게 비난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정 아버지를 향해서도 능력 없는 놈, 내 딸 고생만 시킨 나쁜 놈이라고 욕을 엄청나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외할머니를 비롯한 외갓집 사람들에 대한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제가 받았을 상처만 걱정해 주신 분이었어요. 당신의 아픔보다도 저의 아픔을 중요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었죠. 만약 친정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아마 저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저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며 저를 위해 살아가시는 친정 아버지가 계셨기에 예민하고 불안감이 높았던 아이인 제가 무사히 자라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학창 시절을 끝내는 동안에도 친정엄마의 그 어떤 소식도 접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차라리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친정 아버지를 의지하며 씩씩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가던 추운 겨울날에 갑자기 누가 학교로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누가 저를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교무실 쪽으로 내려가 봤더니 친정 엄마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세정아, 너 많이 자랐구나. 키 큰 것 좀 봐라. 아가씨가 다 됐네. 몰라볼 정도로 자랐어.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도 안 반가우니까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왜 오셨는지 용건이라 말해주시죠? 네가 아직 나한테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엄마와 딸이라는 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 난 우리 세정이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너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새는 학교에서 수업도 없고 자습하고 영화나 보면서 지낸다며? 그럼 잠깐 나하고 밖에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을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응? 엄마가 맛있는 거 다 사줄게. 친정엄마의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저는 소름 돋게 만들었어요. 몇 년의 공백 따위는 없었다는 듯 저와 친정아버지에게 지독한 상처를 안겨주고 떠난 적이 없었다는 듯 그렇게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친정엄마의 차림새를 천천히 뜯어보았어요. 적어도 궁핍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들고 계신 가방만 봐도 왠지 가격대가 나가 보였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저를 찾아와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듯 싶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죄를 짓고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 거라고 배워왔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뉴스만 봐도 나쁜 놈들이 법망을 요리조리 잘 피해갔고, 당장 제 친정 엄마만 보더라도 인과응보 사필 규정 따위는 없는 듯 했습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단 며칠만을 앞둔 상태에서 그간 잘 먹고 잘 산 게 분명한 친정엄마를 보니까 쓴웃음이 나더라고요. 이 사회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에 대한 기대, 그리움, 이런 것들을 다 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애착이 강했던 만큼 실망이 컸으니까요. 갑자기 저를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드리고 싶어지네요. 그쪽이 제 엄마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마를 엄마 대우해드려야 한다는 법은 없죠. 안 그래요? 뭐? 세정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렸을 때 항상 그림을 그려도 꼭 가족 그림을 그리고 가정에 대한 생각이 깊었던 아이가 너였는데 네가 왜 이렇게 자란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네 아버지가 널 이렇게 망쳐놨니? 그런 거야? 딸을 버리는 엄마도 있는데 엄마 대우를 안 해주는 딸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인가요? 제가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아이인 걸 그렇게 잘 아시면서도 가정을 내팽개치고 도망가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제 앞에서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그럴 자격 없으시잖아요. 세정아,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황들이 참 어려웠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지. 친정 엄마께서는 끝까지 자기 변호만 해대셨고 저는 진절머리를 치면서 그 앞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저는 엄마가 없으니까 앞으로 제 엄마라는 사람이 학교를 찾아오거든 내쫓거나 경찰에 신고 좀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요청을 남겼어요. 저를 어이없게 쳐다보면 선생님의 눈길이 아직도 떠오르네요. 다음번에 친정 엄마께서 또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맸는데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번이면 모든 미련을 털어낼 수 있는 존재. 저라는 자식은 친정 엄마에게 그 정도였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친정 아버지께는 친정 엄마와의 갑작스런 재회를 비밀로 하고 지냈어요. 뭐 좋은 일이라고 밝히나 싶었죠. 친정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해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을 다니셨어요.
제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해야 하니까 항상 바쁘다고 말씀하셨어요. 친정 아버지의 인생에는 저뿐인 듯해서 늘 죄송스러웠고 동시에 감동이었습니다. 학비가 지원이 되고 취업률이 높은 전문대를 선택함에 있어서 주저는 없었죠. 제 미래를 열심히 그려가며 친정 엄마보다 더 잘 살게 되고 친정 아버지께 크게 효도가 가는 모습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가 그리는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20살이 끝나가던 한겨울이었는데 친정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일터에서 쓰러지신 뒤 병원으로 실려가셨는데 제가 연락을 받고 울면서 병원에 갔을 때 그곳에 계셨던 친정 아버지의 직장 동료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네가 세정이구나. 사진으로 그간 봤었는데 아주 참하게 생겼네. 이렇게 예쁜 딸이 있으니 그렇게 몸이 아프고 고단해도 참고 일을 해온 거겠지. 몸이 안 좋아 보인 지가 벌써 반년은 넘었을 거다. 다들 걱정하면서 일 좀 쉬라고 말을 해도 딸이 이제 갓 성인인데 자기가 어떻게 쉬냐면서 부지런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소리만 입에 달고 살더라고. 저는 몰랐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남들 눈에는 편찮아 보이셨을 정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집에서 마주하는 친정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인자하고 강인해 보이는 미소뿐이었으니까요. 제가 걱정할까봐 필사적으로 건강 상태를 감춰 오신 것이라는 걸 알고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친정아버지의 존재가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한 제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더욱 울었던 것 같아요. 제발 별 일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검사 결과 영영 다 쫓아내고 이겨낸 줄만 알았던 암의 재발이었습니다. 더 이상 직장이 문제가 아니었고 학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좋지 않은 친정 아버지의 상태를 인지한 순간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기로 했죠. 정말 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친정 아버지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친정아버지의 눈물을 보기 싫었어요. 얼른 건강하게 일상을 다시 지내시는 모습만 보고 싶었죠. 당연하게 친정아버지께서는 직장 일을 그만두셨고 몇 달 뒤에는 저는 고민을 하다가 대학을 자퇴하기로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대충 휴학이라는 핑계를 댔었고요. 친정아버지를 돌보며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이번에야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던 친정 아버지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완치라는 두 글자 결과를 받아드셨습니다. 그때 정말 행복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자퇴한 걸 아시고 친정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무척 미안해하시며 면목이 없다고 하셨죠. 저는 그깟 전문대학 졸업장 없이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친정 아버지께 보여드리겠다고 맹세했어요. 저희 부녀의 진정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렸죠. 저를 위해서라도 건강관리를 하면서 쉬겠다고 하셨던 친정 아버지께서는 소일거리만 하면서 지내셨어요. 저는 고졸 입사 전형으로 취업한 곳에서 열심히 제 경력을 쌓아나갔고 그렇게 소박한 일상이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정 아버지께서 화물 운전 일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오셨어요. 오랜 지인 두 분이 그쪽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전 직장 동료 한 분께서도 최근에 그쪽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시면서 당신께서도 도전을 해보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 일이 시작할 때 꽤 돈이 드는 일이었더라고요. 무턱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운전하는 일이 무척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저는 반대를 했어요. 전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단한 일을 하시게 둘 수가 있겠어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제 심정,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을게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친정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저는 굳건히 반대 입장을 내세웠죠.
2번이나 암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이기에 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친정 아버지께서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화물 일을 하시게 됐는데 그 이유로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친정엄마 때문이었어요. 친정엄마께서 또 몇 년 만에 도대체 어떻게 아신 건지 제 연락처를 알아내셔서 연락을 해오신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간청을 하시더라고요. 시간 좀 내달라고, 기회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제가 안 흔들렸는데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친정아버지께서 눈치를 채셨던 거예요. 제가 친정엄마의 연락을 받았다는 걸 아시고는 저에게 한번 만나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자리에 나갔죠. 그랬더니 몇 년 전에 고등학교 교무실 앞에서 배웠을 때보다 더욱 고상하고 우아해지신 모습의 친정엄마께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얼떨떨했어요. 나이가 든 제 눈에는 이제 명품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세정아, 전에는 내가 너무 미안했다. 내 생각만 했어. 내가 이기적이었어. 그걸 내가 시간이 지나고서야 서서히 깨달았단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고생했다는 그런 생각밖에 할 줄은 몰라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내가 너에게 면목이 없어. 사실 네 아버지한테도 너무 미안한 게 많은데 차마 미안하다고 말을 못하겠구나. 그 정도로 내가 아주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나마 내 진심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친정엄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카페 테이블 위에 저에게 봉투를 하나 내미셨어요. 저는 그게 돈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그 모습에 저는 기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저 마음만 조금 쓰라리더라고요. 봉투를 집어서 언뜻 안을 보니까 대단한 액수가 들어있더라고요. 친정엄마의 차림새도 그렇고 이런 거액을 주시는 것도 그렇고 이쯤 되니 제가 안 궁금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재호는 어떤 분이랑 하셨어요? 진작 눈치채고 있었어요. 학교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도 왼손 약지에 반지를 새로 끼고 계셨으니까요. 돈 많은 남자하고 하신 것 같다는 추측만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재혼을 잘하셨나 봐요. 그래, 맞아. 돈 걱정할 일 없는 남자하고 재혼했어. 돈 걱정이 안 될 뿐더러 권력까지 잡고 있어서 여러모로 목에 힘주고 주변의 시선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도 해. 난 그런 사람의 아내라서 자기 관리를 무척이나 잘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내 친딸을 보고 싶단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네. 이런 내 마음 나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다. 세정아, 내가 이렇게나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네가 조금이나마 알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친정엄마께서 재혼을 하신 뒤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그 자리에서 대강 이야기를 들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저하고 친정아버지는 아등바등 힘들게 살아왔으니까요. 도중에 또 암이라는 고비를 넘기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친정엄마의 인생은 그간 딴판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자 그냥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돈 봉투를 친정엄마의 앞으로 다시 밀어냈고 꾸벅 인사만 남긴 채 돌아섰습니다. 그간 저만을 위해 살아오신 그리고 저 또한 제 모든 것을 걸어서 살려낸 친정아버지만 계신다면 친정엄마가 얼마나 잘 살게 되셨든지 간에 이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싶었네요. 친정엄마를 만나고 온 이야기를 친정아버지께서 궁금해하셨어요. 이미 고등학교 때 친정아버지께 한번 숨긴 적이 있었기에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져서 이번에는 모든 내용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정아버지께서는 화물 일을 하시기로 더욱 결심을 굳히셨던 거예요.
그토록 잘 살게 되신 친정 엄마에 뒤지지 않아야 저에게 떳떳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 결혼 때문이었어요. 제가 만나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하나뿐인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라도 친정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일을 열심히 하셔야 한다고 믿으셨고, 지인분들이 힘을 실어주고 계실 때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화물 일을 결국 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친정 아버지를 고생시키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부끄럽게도 제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됐던 겁니다. 뱃속에 든 생명을 저버린다는 건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놀라울 정도로 제 머릿속에는 태어날 아기 생각, 단란한 가정을 꾸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착이 제가 만들 새 가족으로 옮겨가는 순간이었죠. 남편 역시도 진작에 저와 결혼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결혼 준비로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강한 불만을 터뜨리셨어요. 얼마나 못 배워 먹었으면 결혼을 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고 난리야. 게다가 고졸? 아니 요즘에는 여자도 대학을 다 가는 세상 된 지가 오랜데 넌 대체 뭐하는 돌대가리이길래 대학 졸업장 하나가 없어.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수준 꼬라지가 그 모양이니까 행실도 지저분해가지고 임신이나 일찍 한 것이겠지. 이혼 가정에서 자랐으니 머릿속이 정상이어 봤자 얼마나 정상이겠어. 태관절,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너 같은 꼴통 며느리를 들여야 하는 걸까? 시어머니께서는 속상하고 분해서 미치겠다고 하시며 눈물까지 훔치셨고 그 앞에서 저는 대역죄인이 되어서 아무 말씀도 못 드렸어요. 예식 날짜를 잡겠다고 하실 때에도 당신의 가슴을 퍽퍽 치면서 날짜를 고르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말씀으로는 그걸 티를 내지 않으셨고요.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는 저만 봤다 하면 혀를 끌끌 차댔어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결혼 안 한 건 내 동생처럼 저렇게 똥 밟을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야. 나도 저렇게 이상한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어떡해? 그런 결혼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제가 보기에는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성격 때문에 못한 것 같았는데 괜히 따지고 들어봤자 저만 손해일 것 같아서 저조차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뱃속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그까짓 헛소리 따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심기를 아주 거슬리게 만들었던 헛소리는 바로 제 친정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돈께서는 어쩜 일을 하셔도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시는 걸까 모르겠다. 그거 완전히 차로 막노동판 뛰는 셈 아니냐? 막노동 다니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야? 난 그렇게 보는데. 화물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친정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비하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서 제가 눈이 돌아갔죠. 제 욕을 하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도 친정 아버지를 건드리는 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저만 욕하세요. 애꿎은 저희 아버지 건드리지 마시고요. 아니, 내가 그 정도도 말을 못한다는 거니? 너 참 성격 있구나.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이런 것한테 코가 깨어서는 덜컥 애까지 생겨버리고. 아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미 뱃속에 아이는 생겼는데 자꾸 그러셔봤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어머님 머리만 아플 뿐이죠. 그 머리 아프신 걸 저희 아버지한테 풀지만 말아주세요. 어머님은 품위를 중요하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 못마땅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언행을 보이시며 그거야말로 품위가 떨어져 보입니다. 세상에, 내가 무슨 말 한마디를 못하겠다. 이게 바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구나. 내가 며느리 무서워서 앞으로 기 한번 펴고 살 수나 있겠니? 시어머니께서는 얼굴에 잔뜩 열이 오르셔서 날뛰셨고 당신의 아들에게 하소연을 길게도 늘어놓으셨습니다.
당신 유리한 대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 남편은 저에게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싸가지 없게 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제가 무조건 잘못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하소연을 듣고 난 시아버지, 시누이, 그 뒤로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싫어했음은 물론입니다. 남편도 든든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만의 싸움을 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불리했기 때문에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웬만한 건 다 제가 참고 살자고 재차 다짐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저를 위한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시댁 식구들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더군요. 저를 싫어하면서도 자꾸만 저를 시댁으로 부르는 꼴이 제가 고생하고 시달리고 눈치 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런 듯 싶었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그래도 꿋꿋이 버티면서 친정 아버지께는 제가 최고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저를 보시고 친정 아버지께서는 드디어 제가 저만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면서 말도 못하게 기뻐하셨어요. 내가 없으면 우리 딸이 혼자가 되니까 그게 항상 무섭고 걱정됐는데 이제는 우리 딸이 가정을 꾸리게 됐으니까 이게 다행이 아니면 뭐가 다행이겠냐. 나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야. 내가 이런 행복을 보려고 이때까지 목숨을 건사하고 살았나 싶다.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신 친정 아버지셨는데 저는 강박적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척을 했습니다. 얼른 아이가 태어나서 가짜 행복이 아닌 진짜 행복을 맛보기를 바랐어요. 불러오는 배를 만지고 있으면 흐뭇한 마음이 들어서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시하고 낮잡아 보는 것도 다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인생은 제가 그린 그림대로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검진차 병원에 갔을 뿐이었는데 그곳에서 뱃속의 아기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의 기절을 했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울었어요. 아이는 또 가지면 되잖아. 너무 그렇게 절망할 필요 없어. 남편은 그런 말로 저를 달랬는데 전혀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미 뱃속에서 커진 아기를 분만하는 것처럼 낳아서 떠나보내야 했고 저는 극심한 충격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저를 시댁 식구들은 못마땅하게 바라봤어요. 뭘 어쨌길래 자기 새끼 하나를 못 지켜내. 하여간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음직스러운 구석이 없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지. 특히나 시어머니께서는 대놓고 저에게 그런 비난을 쏟아내셨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는 친정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저는 진짜 그 상황을 못 견뎠을 것만 같네요. 다 괜찮다고 그 아기는 자신의 때가 아니라서 세상에 나오지 않고 하늘나라로 일찍 떠난 것뿐이라고 친정 아버지는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차마 말로 하진 않았지만 친정 엄마 생각이 났어요. 2번이나 유산을 겪으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시며 떠났던 분이었으니까요. 저에게서 친정 엄마가 겹쳐 보이는 것 때문에 무척이나 심란했습니다. 유산의 충격이 더 가시고 나면 결혼 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다짐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거의 태어날 뻔했던 당신의 손주를 잃으신 슬픔으로 친정 아버지께서는 일을 쉬지 않고 더욱 하시고자 하셨고, 그러면서 너무 무리를 하셨던 것인지 화물차를 모시다가 사고에 휩쓸리고 마셨어요. 야밤에 일어난 사고였고 저는 잠에 들었던 새벽에 연락을 받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만 슬프고 힘들다고 할 게 아니라 친정 아버지 역시도 제 유산으로 괴로워하셨을 거라는 걸 진작 제가 알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들었어요. 수술실 앞에 엎어져서 끊임없이 오열을 이어갔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안 계시면 제가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저를 오래도록 지탱해 주신 분이 사라진다면 저는 그 다음을 이어갈 자신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오열을 하며 기도를 이어갔고 친정 아버지께서는 대수술을 받으신 뒤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어요.
고비는 넘겼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하는 의료진의 표정이 몹시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붉고 푸르고 엉망진창이 된 친정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이별의 공포에 휩싸였어요. 아버지, 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 약속 제발 지켜주세요. 저는 눈물로 친정아버지의 곁을 지켰고 그런 저를 시댁 식구들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너는 우리 아들 밥이나 잘 챙겨주고 병원으로 가는 거냐? 어머님, 제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저희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만큼 제가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유, 사돈은 왜 그런 사고를 당하시고 난리라니. 아유, 내가 그런 무식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겠거니 하고 짐작을 하긴 했다만 막상 이렇게 되니까 너무 황당하다. 아예 애초에 그런 무식하고 천한 일을 하지 말았어야 돼. 네? 무식하고 천해요? 어머님, 그거 우리나라에 계시는 수많은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을 모욕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들을 모욕했는지, 그 사람들이 알게 뭐니? 안 그래? 다른 사람들이 화물을 하든 수화물을 하든, 아유, 내가 상관이 없는데, 왜 하필 우리 아들의 장인이 그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야. 왜 하필이면 내가, 그런 품위 따위는 전혀 없고, 천에 복이 짝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하고 사돈이냐고. 이게 다 모자란 며느리를 들인 죄겠지. 너무 화가 나서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뒤편에서 시누이는 피식 웃으며 저를 향한 비웃음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명문대를 나온 인물이었으나 대기업 계약직을 전전하다가 현재는 백수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각종 기계 부품을 수입해오는 것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었고 당신의 지인들 중에 엘리트 계층이 많다는 걸 자부심으로 삼으시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친정이 전부 이쪽 지역의 토박이인데다가 사촌 형제들이 학원을 몇 개 운영 중이어서 스스로 교육자 집안이라고 여기셨어요. 시댁이 저에 비하자면 확실히 잘 나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깔아보아도 된다는 건 아니었죠. 그리고 친정 아버지를 욕하시는 건 제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위독하신 상황이었으니까요. 조금 전까지는 어머님께 사과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사과하시면 넘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생각이었죠.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희 아버지를 그토록 우습게 보신 분을 저야말로 제 시어머니로 두고 싶지도 않고요. 그것만큼 저에게 수치스러운 일도 없는 듯 합니다. 뭐라고? 너 아주 웃기는 소리를 다 짓거리는구나. 그래서, 니까짓게 우리 아들이라고 이혼하면 너만 손해인데 설마 그렇게 할 용기가 있다고 거짓말이라도 할 셈이니?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너무 홀가분하게 이혼 선언을 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제가 왜 굳이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진심을 다해서 이혼하고 싶어요. 당장 이혼하겠습니다. 뭐냐? 우리 아들하고 이혼한 뒤 구질구질한 네 부친이나 붙들고 장례식 준비나 하면 되겠네. 설마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손 내밀 생각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보잘것 하나 없는 네 힘으로 알아서 해. 그쪽에서 먼저 바라셔도 그럴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도움을 청하고 싶은 곳은 따로 있거든요. 이혼하는 마당에 제 도움처가 어디인지 곧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아이고, 그거 참 아주 그냥 기대가 되는구나. 어디 한번 해봐라. 사돈이 큰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있는데도 그토록 가벼운 태도를 보이시던 시어머니의 대단한 인성, 다시 생각해도 놀라울 따름이에요. 저는 이혼 선언을 마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안 내키시면 전화 끊으셔도 돼요. 아니,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딸, 무슨 일이니? 나한테 말해봐. 이 엄마한테 털어놓으면 다 해결해 줄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싶지 않았던 친정엄마였습니다. 그러나 친정아버지께서 그렇게 되신 상황에서 시댁의 모욕을 받자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반쯤은 충동적이었는데 친정엄마의 반응을 보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이고 말았죠. 친정엄마께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서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의 이혼 선언에 남편을 어찌할 바를 모르던 중이었고,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서만 대화를 했던 것이니까 시아버지와 남편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마지막 단판을 짓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댁으로 향했고 그곳으로 친정엄마께서도 오셨어요. 집 앞에 고급 차량이 멈춰섰고 수행원이 열어준 뒷문으로 내리신 친정엄마의 모습에 시댁 식구들 일동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이 저렇게 기품이 넘치는 사모님이 다 계시네. 딱 봐도 높으신 분 같은데. 칭찬 감사해요.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저분 높으신 분 맞거든요. 여기 지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 정치인의 아내분이시라네요. 뭐야? 아이, 정말? 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 여기는 어쩐 일일까? 근데 너는 저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어?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은 제 친모이신데, 어머님은 지금 저희 엄마를 처음 보시는 거죠? 얼떨결에 저와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시던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 표정을 굳히셨어요. 다가오신 친정 엄마께서는 싱긋 웃으시며 명함 한 장을 시아버지께 내미셨습니다. 그것을 함께 확인하시며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모두 얼어붙어 있었죠. 그간 제가 사정이 있어서 소중한 딸 세정이의 결혼식에도 참석을 못하고 격조했습니다. 그런데 세정이 아버지가 이번에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 와중에 세정이가 자기 시댁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저희 남편이 보통 세심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 딸이 잘 지내는지, 혹시 힘든 일은 없는지, 도움 줄 게 없는지 그런 걸 엄청 신경 쓰거든요. 세정이한테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저보다 더 요란을 떨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좀 알아보고 오라면서 저를 이렇게 보냈네요. 반드시 제 딸이 당한 것의 2배, 3배 이상으로 갚아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친정 엄마의 목소리는 우아하고 고상하기만 했으나 시댁 식구들은 천둥 소리라도 들은 것 마냥 몹시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싶어서 제가 눈을 흘기고 있을 때 시어머니와 시선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고개를 숙이셨고 그것도 부족하셨는지 얼른 무릎까지 털썩 꿇으셨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제가 지병이 있어가지고요. 머리가 자주 아파서 거의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제가 옳게 못 챙기고 헛소리를 자주 했네요. 결코 고의로 그랬던 건 아니었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랬더니 옆에서 눈알만 긁리고 있던 시누이의 바짓단을 잡아당기셨어요. 얼른 안 빌고 뭐하냐고 채근하는 동작이었죠. 그러자 시누이가 중심을 잃고 꽈당 넘어졌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황급히 알아서 무릎을 꿇었고 눈치만 살피시던 시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나둥그라진 시누이를 포함해 제 앞에서 일동 무릎을 꿇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대뜸 이렇게 무조건 무릎부터 꿇고 사과부터 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자 기분이 너무 이상해지더라고요.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게 이들의 진 면목이구나 싶었습니다. 상대하는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친정엄마를 향해 눈인사를 보냈어요. 제 딸 세정이가 요구하는 대로 조건 다 맞춰서 이혼해 주실 걸로 그렇게 제가 믿어도 되겠죠?
애초에 그쪽에서 무식하고 천박한 언행을 일삼는 바람에 제 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니까 원인 제공은 그쪽에 있잖아요. 친정 엄마께서는 나긋하게 말씀하셨고 무식하고 천박하다는 소리를 들으신 시어머니의 귀가 터질 듯이 빨개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순순히 수긍을 하시더군요. 남편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알겠다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완벽한 마침표를 찍게 됐어요. 친정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참느라 혼났는데요. 알고 보니까 옆에서 친정 엄마께서는 이미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순간 서로가 통했기에 서로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주었죠. 상태가 악화되고 있지는 않았기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면서 제 몫을 크게 챙길 수 있었고요. 남편이 저를 붙잡으면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이혼 도장을 찍었답니다. 이혼하고 2달이 지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눈을 뜨신 거죠. 친정 엄마와 얼싸안고 울며 웃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하신 뒤 오래 의식불명으로 계셨던 친정 아버지께서는 다시 당신의 2발로 걷기까지 오랜 재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결국은 해내셨고 비록 이제 달리는 건 어려워지셨어도 얼마든지 천천히 걸어서 어디든 가실 수 있게 됐답니다. 내가 그랬지? 우리 딸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잖아.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키며 살 테니까 우리 딸도 더 파이팅해서 살아보자. 씩씩하게 말해주시는 친정 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제 뒤에 항상 계셔주시는 친정 엄마의 존재가 있기에 마음 또한 든든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딱 5년 되던 날짜에 저는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을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항상 간에 평안하시기를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에 들어선 여자입니다. 전 오늘 살면서 크게 돈이 부족한 적도 없었고 특별히 힘든 일도 없었던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속상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하지 못했던 젊은 날의 이야기예요. 먼저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전 바닷가에 있는 큰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해산물 시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바로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의 든든한 양식이 되어 주었던 어묵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어묵 브랜드들도 생기고 했지만 아버지가 일을 하실 당시만 해도 그냥 시장에서 조기, 전갱이, 갈치 등의 생선살을 치대어 밀가루와 함께 사람이 일일이 튀기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채소도 조금 넣고요. 튀긴 음식이라 보관이 용이하고 먹으면 배도 든든해서 아버지의 장사는 제법 잘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살던 도시가 워낙 어묵으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들을 차차 늘리고 직원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일을 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 도시화를 겪으면서 아버지는 나름 공장 시설을 도입하시게 됐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보고 싶으셨던 거죠. 물론 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도였고 그만큼 장사는 더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런 집에서 일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아버지 덕분으로 유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크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저 달리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 말괄량이 소녀였죠. 어린 시절 매일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아버지 공장으로 놀러 갔는데 저는 공부보다 뭔가 공장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많은 생선들의 살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어묵 튀김으로 변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아버지도 재미있어 하는 저를 굳이 오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항상 퇴근하시는 길에 졸래졸래 따라가는 저에게 제일 큰 어묵 하나를 먹으라고 쥐어주시곤 했어요. 그 어묵은 아버지가 손수 방금 튀긴 것이었죠.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저녁 노을을 보며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어머니는 맛있는 반찬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아버지와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당연히 대학을 진학하는 오빠와 언니 뒤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께 공장에서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학이야 필요하면 나중에 갈 테니 우선 어묵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이죠. 그때는 왜 그랬는지 공장 직원분들과 너무 친하고 그래서였는지 대학을 가는 것보다 공장에서 어묵을 만들며 아버지를 돕고 싶더라고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공장이라니. 안 된다. 아버지, 한 번만요. 네? 저 그냥 조금이라도 배워보고 싶어서 그래요. 당연히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며 처음에는 역정을 내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어묵 만드는 것 좀 배워보고 그냥 월급 많이 안 주셔도 되니까 재미삼아 왔다 갔다 하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얼른 대학 가고 좋은 집에 시집 가야지라는 소리를 귀 따갑게 들으며 20살부터 공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날 쓸 기름도 체크하고 어묵을 찍어낼 틀 같은 것도 살펴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선살과 함께 하루 7시간 이상을 공장에서 보냈어요. 당연히 어머니는 꽃 같은 20대 나이에 왜 저러냐고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고 저에게 화를 내시기도 했지만 저는 정말 그게 좋았습니다. 빨리 대학 가고 좋은 집으로 시집 가는 게 여자 인생에서 제일 가는 길이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하셨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대학 가기 전 잠깐만 공장 일을 하겠다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어요. 좀 애늙은이 같았던 저의 유일한 낙이라면 주말마다 부모님이 다니시던 절에 같이 올라가서 맑은 공기 쐬고 불공을 들이실 때 함께 절도 하고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저도 참 유별났던 것 같아요. 보통 20대가 좋아할 일들은 아닌데 그 당시 서울로 대학을 간 언니는 유명한 번화가의 맞춤복집에서 예쁜 원피스 정장도 맞추고 항상 방학이면 예쁜 모자에 최신 유행 원피스를 입고 집으로 내려와 서울 생활에 대해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진짜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해보고 싶지 않았어요. 참 이상했죠, 저도. 여기서 우리 오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공부 많이 해서 큰 사람이 되라고 서울로 보냈던 오빠는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으라는 어른들의 뜻에 따라서 경영을 전공하고 있었죠. 공부가 많이 힘들었던 모양인지 오빠는 집에서도 거의 오지 못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저희 삼남매는 각기 자신의 길을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꼭 사업을 물려받겠다는 욕심 같은 건 없었고, 그저 어릴 때부터 먹은 어묵이 맛있고, 그걸 먹는 사람들의 표정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며 즐거워서 부모님 곁에 남기로 했던 것 같아요. 언니, 오빠가 공부를 위해 그렇게 가버리자 엄마가 내심 적적해 하셨거든요. 저는 매일 보람차게 공장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을 부모님과 보내는 것이 참 좋았답니다. 그렇게 친구에게도 별 관심이 없고 꾸미는 것에도 관심이 없던 전 당연히 남자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또 어차피 공장을 가면 작업복을 입어야 했기에 항상 면티에 그냥 어두운 바지를 대충 입고 머리를 질끈 묶고 다녔습니다. 그저 편한 게 좋았거든요. 그런 저를 사람들은 부잣집 딸로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딱히 부자로 보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선도 보려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지만 전 고집이 센 성격이라 어릴 적부터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했었거든요. 그러던 제가 22살 때쯤 되던 때였어요. 공장에만 너무 있으니 애가 너무 생기 없다는 어머니의 걱정 때문에 강제로 공장을 며칠 쉬게 돼서 평소 부모님과 함께 들르곤 하던 절을 향해 가고 있었죠. 산속에 있는 절이라 가는 길 자체가 제법 등산이 되기도 했고 오랜만에 맑은 공기도 마시고 스님이 내어주시는 차 한 잔 마시면서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공장에 남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집을 떠나 공부를 해야 하는 두 가지 고민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결혼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버거웠어요. 너 그렇게 다녀선 남자 못 만난다? 아, 언제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할 거야? 이러다 혼기 다 놓치면 어떡해? 혀를 쯔쯔차며 하시는 어머니 말씀이 어느 순간 납덩어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시집 장가를 가는 편이고 1990년대 당시 좋은 조건의 선 시장에서는 여자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고 부모님은 시집 못 갈까봐 안달복달을 하시니 좀 마음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을 안고 한참 산을 올라가는데 이쯤이면 절이 나올 때가 됐는데도 이상하게 절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3, 40분을 오르면 절의 입구를 지키는 사천왕이 지키는 절 지붕이 보여야 하는데 아무리 살펴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길을 잘못 든 건가? 저는 문득 시간도 꽤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울창한 숲의 새 소리도 뭔가 음산하게 들리는 것이었죠. 갑자기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 길을 잃은 건가? 어떡하지? 누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놀라서 소리를 지른 제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질 뿐이었어요. 저는 일단 바위에 앉아서 다시 올라갔던 길을 더듬어 내려가 보자고 마음을 먹었죠. 삐삐가 있기는 했지만 공중전화가 없으니 산속에서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고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벼운 산행이라 생각했기에 운동화도 밑창이 얇은 것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겁을 먹지 않으려고 했으며 바위 뒤에 내리막길이 있는 것을 눈으로 살피면서 다리를 내뻗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주르르 하고 미끄러지면서 길이 있는 줄 알았던 곳이 풀 사이로 우거져 있는 곳이 급경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덥석 어떤 손이 저를 잡아 올리는 것이었어요. 괜찮으세요? 크고 따뜻한 손이 힘껏 저를 끌어올렸어요. 크게 다칠 뻔한 저를 구해준 사람은 듬직한 청년이었습니다. 마치 공장 일로 몸이 항상 단단하신 우리 아버지 같은 다부진 느낌이었죠. 저는 그때 난생 처음 뭔가 간질간질한 이상한 기분이 온 몸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많이 놀랐죠? 여기 물 좀 드시고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남자는 제 간이 배낭을 대신 짊어지고 내려가는 길을 안다며 저를 내내 이끌어 줬습니다. 저는 미끄러질 뻔한 충격과 미묘한 기분 때문에 뭔가 홀리듯이 그 사람을 따라 산을 내려갔어요. 산을 내려간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놀라신 것 같은데 저랑 간단히 욕이라도 하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놀라서 그런가 배가 고파서요. 아, 네. 저 그럼 오늘 도와주셔서 무사히 내려왔으니까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 남자와 저는 등산로 초입에 있던 허름한 백반집을 가서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 인연이 시작됐죠. 백반집에서 된장국에 밥을 먹으며 참 어색했지만 어쩐지 싫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막걸리집으로 자리를 옮겨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시 준비생이었어요. 그 어렵다는 법대를 졸업했다고 했는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권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한다고 했죠. 인권 변호사요? 꿈이 멋있으시네요. 제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람에게 대단하다고 말하며 나도 신문 같은 걸 좀 잘 읽어보고 싶다고 하자 그 사람은 시사상식 같은 것들을 자신이 알려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려운 말들도 자신이 설명해주면 쉬울 거라고요.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이제 슬슬 대학 갈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이 설명을 해준다면 어쩐지 예전보다 공부가 덜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싫었던 공부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는 만나게 됐죠. 수업을 부탁하게 되면서 소정의 수업료라도 지불하겠다는 저의 이야기에 그분은 손사래를 치면서 아, 어묵 공장 다닌다면서요.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고자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공부하다가 머리도 식힐 겸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니까 편하게 빵집에서 한 번씩 봐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차마 제 형편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데도 공장을 다니며 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오해한 그분이 너무 저를 칭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만남의 횟수를 쌓아갔습니다. 옛말에 남녀가 붙어 있으면 결국 정분이 난다더니 결국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 있었죠. 오늘은 우리 저기 국밥집 갈까? 좋아, 오빠. 서로 손만 잡고 있어도, 아니, 눈만 바라보고 있어도 좋은 세월이었습니다. 물론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남자친구가 오해하고 있는 우리 집 형편이라든가 선을 보고 결혼하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집안 분위기는 말하지 못했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고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저 이 순간만큼은 이 사람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한 번씩 저를 대포집에 데려가서 술 한 잔을 권하면서 어려운 정치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했어요. 저는 저를 귀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슬퍼하는 그 사람에게 어느덧 마음을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좀 측은지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가지지 못한 똑똑한 모습이 굉장히 호감 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오남매 중 차남으로 형보다 공부를 잘해 집안을 세울 기둥이라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살던 대도시 근처의 작은 시골 동네 출신인데 아직도 동네에서 제일 공부 잘한 아들을 뒀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해서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신다며 자신은 꼭 사시에 붙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숙집에 앉아 책과 씨름할 때면 가끔은 그런 기대가 천근만근 돌덩이보다 무겁게 어깨를 짓누른다고 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저랑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그나마 잊을 수 있다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식사를 하면서 제가 어묵 공장에 다닌다고 이야기를 한 후로 오빠는 저의 집안 형편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저의 다 늘어진 티셔츠와 질끈 묶은 머리 때문인지 아마도 제 형편을 안 좋게 추측하는 것 같았죠. 데이트를 하곤 할 때 제가 가끔 돈을 내려고 하면 오빠는 화를 내면서 말했거든요. 나 밥 사줄 돈 있으면 집에 갈 때 빵이라도 사서 부모님 드리라고요. 저도 그런 오빠에게 차마 제가 일하는 어묵 공장 사장님이 아빠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거기다 부르주아니 뭐니 하면서 읽은 책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오빠는 부자들은 모두 양심이 없고 법을 조롱하는 인간이라고 믿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저 그 사람과의 시간을 오롯이 즐기고 싶었어요. 우리가 만약 결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훗날 청춘의 아름다운 기억은 그대로 남을 것이니까요. 오빠는 대학 인근의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의 하숙집 앞에 종종 어묵을 싸들고 찾아가곤 했죠. 오빠, 내가 방금 전에 튀긴 어묵이야. 배고플 때 간식으로 먹어? 우와, 맛있겠는데? 마침 출출했는데 잘 됐다. 오빠는 항상 제가 가져다 주는 어묵을 고마워하며 받아서 맛있게 먹곤 했죠. 저는 왠지 그럴수록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더 자주 하숙집 앞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물론 부모님께는 좀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퇴근 후 공부하고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공부랑 담 쌓던 애가 무슨 갑자기 공부를 하냐고 의아해 하셨죠. 저는 오빠에게서 들은 책 이름들을 대면서 요즘 이것저것 궁금하게 많다고 둘러댔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좀 미심쩍어 하시는 듯 하더니 제가 책 이름을 줄줄 이야기하며 내용까지 언급하자
우리 딸이 뒤늦게 공부에 관심을 가지는구나 하시며 기꺼워하셨습니다. 아빠는 너무 공부가 늦은 날은 데리러 갈 테니 언제든 삐삐치라고 말도 하셨죠. 저는 그렇게 나름 007 작전처럼 오빠와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죠. 오빠는 저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타박하지 않았고 소박하고 성실해서 넌 뭘 하든 참 잘 될 것이라고 꼭 대학 공부해서 진학하길 바란다며 항상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다정한 말을 듣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며 저는 고향에 남아 이 사람과 미래를 꿈꾸고 싶어졌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갈 인연이었겠지. 결국은 부모님 말씀대로 선을 봐야겠지 하는 생각으로 정을 많이 안 주려고 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다정하고 세심한 남자였기 때문이죠. 그저 얼른 이 사람이 사법고시에 붙어 변호사가 되어주면 집안이 합리하더라도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봐야겠다. 똑똑한 사람이니 좋게 봐주실 수도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서 저는 곧 치러질 사법고시 1차 시험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오빠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하숙집에 가서 끼니도 챙겨주고 어묵을 가득 담아 도시락을 싸가기도 하면서요. 오빠의 하숙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처음에는 걱정됐지만 2층으로 된 단독주택에서 오빠가 기거하는 방은 한쪽으로 돌아가 구석에 있어서 사람들을 거의 마주치지 않다 보니 저는 그렇게 한 번씩 오빠네 집에 드나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듬해 2월 오빠는 사법고시 1차 시험을 치렀어요. 부모님이 응원을 오신다고 해서 저는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오빠를 멀리서 바라보며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어요. 사실 오빠가 데이트를 할 때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공부에 대한 부담감들을 저를 붙잡고 토로하곤 했거든요. 미연아, 너도 가난에 대해서 알지? 우리 집은 말이야. 너무 가난한데 식구가 많아. 그런데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해서 난 꼭 사실을 패스해야 돼. 그게 내가 낳아준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니까. 오빠,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오빠가 그럴 때마다 사실 잘 공감은 안 되었지만 그저 이 사람이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죠. 그리고 다행히 오빠는 1차 시험을 무사히 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그동안 고생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드디어 오빠도 가난한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이나 자신이 성공해야만 한다는 짐을 어서 좀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랬죠. 오빠, 분명 2차 시험도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알았지? 고마워, 미연아. 너가 정말 많은 힘이 된다. 오빠는 2차 시험 준비에 열을 올렸고 저는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1차를 합격하고 2차 준비를 할 무렵 저희 집에는 이제 대학을 가야 한다고 본격적으로 부모님께서 압박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너도 이제 나이가 찼어. 대학 가야지. 남들은 형편 안 돼서 못 가는 대학인데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마. 알겠어요, 엄마. 공부할게요. 그 후 가정교사 선생님들이 오시면서 저는 공장을 거의 나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도 오빠를 만나기 위해 부득불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혼자 책을 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우겨서 일주일에 한 번을 겨우 오빠를 만날 수 있었죠. 여전히 부모님은 미심쩍어 하시면서 저에게 무슨 책을 샀는지 뭘 읽었는지 캐물었지만 저는 오빠를 만나서 어차피 공부도 하기 때문에 잘 둘러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 4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얼굴을 보면서 지냈어요. 자주 보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오빠에게 저는 어묵 꼼장이 바쁘다고 오빠에게 2차 준비에 전념하라며 웃으며 말했죠.
사실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과외를 받고 있었지만요. 그리고 6월이 되어 오빠는 2차 시험을 치렀습니다. 저는 그날만큼은 일이 있다고 둘러대어 시험장 근처 먼 발치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오빠를 응원했어요. 드디어 2차 시험 발표가 난 10월, 오빠는 당당히 2차 시험도 합격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기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길거리에서 오빠 손을 붙잡고 팔짝팔짝 뛰었어요. 이대로 오빠가 3차 면접을 통과하고 또 내가 대학을 다닌다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 밝을 것만 같았어요. 오빠는 저에게 이제 내가 우리 미연이 힘들지 않게 살게 해줄게. 조만간 부모님과 식사 자리 한번 만들자. 라고 든든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진짜 제 사정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가난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풍족한 집안 딸이라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고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좋았을 걸 말이죠. 그런데 제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자기 처지 한탄을 할 때마다 오빠는 언제나 너도 나와 사정이 비슷해서 좋다면서 대학이 편하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어묵 공장에 다니고 언니와 오빠는 서울에 일하러 갔고 부모님은 소일거리를 하신다고 둘러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끔하곤 했지만 언젠가는 솔직하게 내 상황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통한다면서 저를 의지하는 오빠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오빠는 3차 면접 준비를 하고 2차보다는 합격하기 쉽다는 3차 역시 가뿐하게 통과를 했어요. 저는 신문에서만 보던 사법고시를 내 남자친구가 합격했다고 하니 정말 실감도 나지 않고 오빠가 대단하게만 보였어요.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은 것은 막 겨울로 접어드는 11월이었죠. 오빠는 그제야 떳떳하게 저를 우리 집에 인사시키고 또 예비 처가에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꼭 붙잡고 금은방에서 샀을 얇은 금반지를 끼워주며 결혼하고 싶다고 청혼을 하더군요. 오빠,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받아주라, 미연아. 저는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없는 형편에 아껴가며 용돈을 모아서 반지를 사러 갔을 오빠 모습이 떠올라서요. 그리고 분명 좋은 일이긴 한데 한켠으로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밝히려니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먼저 만나고 싶다는 오빠 이야기에 일단 오빠네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먼저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먼저 인사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사실 저는 또 저대로 대학 갈 준비로 학력고사를 12월에 앞두고 있었는데 일단 오빠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거면서 제가 학력고사를 보고 곧 대학에 갈 것이고 저희 집안이 나름 유복하다는 것을 모두 계신 자리에서 밝히고 결혼 허락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결혼해서도 제가 대학을 다녀야 하는 부분도 걸리고 해서요. 대신 대학은 부모님을 설득해서 서울로 가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 다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11월 중순 오빠가 잡아두었다는 한정식 집에서 오빠의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어요. 그날만큼은 맨날 입고 다니던 면 티셔츠와 검정 바지를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사주신 연회색 겨울 원피스를 입고 언니가 방학 때 놔두고 간 멋들어진 코트도 걸치고 핸드백도 들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빠의 가족분은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시골 분들 특유의 푸근한 인상이셨고 특히 오빠의 어머님은 기분이 너무 좋으셨는지 벌써 얼굴이 밝아져서 우리 아들 하면서 오빠의 손을 꼭 잡고 계셨죠. 연신 어깨를 쓰다듬으시면서요. 저,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수줍게 인사를 드렸어요. 저의 꾸민 모습에 오빠는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한껏 꾸미고 온 모습이 싫지 않았는지 볼에 홍조를 띠더군요. 이 아가씨가 오늘 소개한다던 여자친구냐?
오빠의 아버지가 저를 아래 위로 살펴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오빠의 어머니는 저를 이리저리 살피기만 하시고 별 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 눈길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첫 만남이라 어색한 거겠지 생각하면서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아무 말 없으시던 오빠의 어머니께서 대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질문에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래, 아가씨는 무슨 공장에 다닌다고요? 무슨 공장이라고 했죠? 뭔가 공장이라는 단어가 특히 도드라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민망한 기분이 들더군요.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요. 저기 어묵 공장에 다녀요. 그런데 제 대답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말없이 소주를 한 잔 따라 드셨고 어머니는 옆에 있던 오빠의 형과 동생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시더군요. 저는 그런 반응이 좀 당황스러워서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저기 아가씨, 아가씨가 참하고 성실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정말 큰 시험을 합격한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어요. 갑자기 오빠의 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무 기쁜 일이라고 오빠가 참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똑한 아들을 두셔서 좋으시겠다는 말도요. 그런데, 근데 둘이 좀 좋아지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 싶다고 하던데 아가씨도 생각이 그런가요? 대뜸 어머니는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저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조만간 저희 부모님과도 식사 자리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제 얘기를 듣던 오빠의 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아가씨, 미안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서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떨지. 아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사실을 붙다 보니까 벌써 여기저기서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아가씨도 알잖아요. 아이고, 공장 다니는 사람이랑 변호사 될 우리 애랑은 그 수준 차이가, 응? 아이, 뭐 어쨌든 나는 좀 그렇네요. 이 말 하려고 나왔어요. 순간 저는 방금 무슨 얘기를 들은 것인지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오빠도 크게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면전에 앉혀두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제 아내 될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오빠가 소리치는 것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어머니는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렇게 순진한데 아가씨는 공장 일만 해서 순진한 건지 아니면 계산이 빠른 건지 내가 모르겠소만 이렇게 기우는 결혼은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고 서로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네요. 아가씨도 형편 맞는 사람 만나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순간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오빠의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럽네요. 왜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서로 잘 지내온 우리가 헤어져야 하나요? 기우는 결혼이라고요? 역시나 제 말에 오빠의 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이 술 한 잔을 들이키시고 어머니는 급기야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예, 당연하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가씨? 응? 아가씨가 대학도 안 가고 어묵 공장 다니면서요. 그러면서 아가씨네 집안 형편이야 안 봐도 뻔하지. 집에 아무 재산도 없고 살기 힘든 집 아니겠어요. 자식을 공부 안 시키고 공장 보내고 있다는데 우리는 형편이 안 좋았어도
대학까지는 다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언감생심 40까지 붙은 내 아들을 넘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천안집고섭 출신이. 꼭 이런 이야기까지 대놓고 해야겠어요? 아유, 참나 기가 차서 원. 거지 같은 천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살면서 진심으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에도 공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해서 직원들 보너스를 챙겨줄까,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어묵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을까 노력하실 아버지의 모습과 항상 저를 걱정하시면서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는 엄마, 자식밖에 모르시고 애지중지하면서 저를 키워주신 두 분이 이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우리 부모님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모욕적인 소리를 들으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저는 입을 앙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거나 맥락 없이 일어서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명예가 달린 일이었거든요. 오빠는 어머니가 심한 말을 뱉자마자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저에게 달려와서 제 팔을 잡고 일단 일어났고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조용히 오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오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하신 말씀은 당장 사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과하시면 못 들은 걸로 칠게요. 저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오빠도 오빠의 부모님과 형제들도 모두 크게 놀란 기색이었어요. 무슨 이게 버릇없는 행동이죠? 아가씨, 어른이 한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오빠의 어머니는 격앙된 목소리로 저에게 따지시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한 후 말씀드렸어요. 저는 일남 이녀의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일하는 어묵 공장의 사장님이세요. 자라면서 한 번도 저희 집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돕고 있는 것이지 형편이 힘든 게 아니에요. 순간 오빠의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오빠까지 모두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더군요. 방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어요. 공순이가 아니고 어묵공장 사장 딸, 진짜야? 오빠의 형제 중 한 명이 조그맣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만간 사과의 말씀을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어머니, 사람 형편 가지고 그렇게 괄시하고 함부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가난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 정말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이 말을 남기고 저는 당당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오빠 역시 그런 저를 붙잡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더군요. 식당 문을 열고 길에 한 걸음 딛자마자 저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오빠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라니 차마 오빠와 계속 만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겪은 오빠는 분명 속물적인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무 속상하고 또 속상하더군요.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그날 밤 내내 방에 틀어박혀서 가슴을 움켜잡고 길고 긴 울음을 토해냈어요. 울면서도 내내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그게 더 가슴 아프고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 충격을 받고 12월 학력고사를 볼 때까지 일절 오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만 틀어박혀서 시험 준비만 하고 밖을 나가지 않았고 삐삐는 그냥 꺼두었습니다. 그동안 오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저와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지 않았고 그저 오빠를 포함해 그 집 식구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사히 학력고사를 끝내고 아버지께서 오늘은 아빠랑 단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면서 대뜸 어떤 식당으로 저녁 5시까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가 공부하느라 고생했다고 그러시나 보다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으로 갔어요. 단독방으로 되어 있는 고급 식당이었는데 가족들과 가끔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오는 곳이었죠. 드르륵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아빠가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아빠의 맞은편에 연락을 끊었던 오빠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어, 오빠,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오빠가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아빠랑 아는 사이예요? 못 본 사이 오빠는 더 멋있게 변해 있었어요.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도 이발을 했더군요. 내가 오라고 불렀다. 미연이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말이다. 아빠가 말씀하셨죠. 저는 일단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빠의 말씀인즉 제가 그렇게 두문불출하고 난 후 오빠가 공장 앞에서 며칠을 계속 서 있더래요. 그래서 아빠는 처음엔 직원 중 누구의 지인인 줄 알고 며칠이나 계속 허탕을 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빠가 대뜸 아빠 앞에서 큰절을 하더래요. 처음 뵙겠다고 미연이 남자친구라고요. 아빠는 몹시 놀랐지만 일단 일으켜 세운 다음 근처 식당에 가서 식사나 함께 하자고 하셨대요. 그리고 오빠는 아빠에게 저를 그동안 만나왔던 얘기, 사시 공부하면서 제가 자신을 얼마나 잘 챙겨줬으며 어떻게 우리가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왜 제가 연락을 끊어버렸는지에 대해서도요. 오빠는 그 자리에서 자기 부모님의 무례를 용서해 달라며 아빠에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오빠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니 부모님 입장에서 한 번쯤 욕심이 나셨을 수도 있다고 하시며 용서해 주셨다 합니다. 미연아, 나도 적잖이 화가 나긴 했다.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니까 그만 허락해 주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저는 잠시 깊은 고민에 잠겼어요. 오빠의 부모님, 저에게 무례를 범했던 사람이지만 아빠가 용서하셨다 하니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결국 그 자리에서 풀게 됐습니다. 나중에 아빠는 저에게 그렇다고 어른들에게 버릇없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저는 억울했지만 아빠가 오빠를 적잖이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여서 그냥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빠와 식사를 한 후 아빠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엄마에게도 오빠의 존재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엔 아빠와 약간 다른 반응이셨어요. 그 사람들 우리 미연이 가난하다고 모진 말 퍼부었다고요? 인성 알만하네. 난 좀 걱정스러운데 그런 시부모 모시고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모르겠어요. 미연아, 너 정말 결혼하고 싶어? 엄마의 그 말에 전 살짝 명치를 3개 얻어맞은 듯 주춤하게 됐습니다. 허나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빠 하나만 보면 사람은 괜찮은데 라는 생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뭔가 그렇게 양가의 결혼 추진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 와중에 오빠는 부모님의 사과 자리를 마련하신다며 정말 후회 많이 하시고 있다고 다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죠.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저도 잘한 것 없다는 아빠의 말씀과 또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는 오빠의 권유에 못 이겨서 나가지 말았어야 할 그 자리에 또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전과는 달리 오빠의 형제들은 오지 않았고 부모님만 오셔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하며 목례를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쁜 며느라가 왔니?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확실히 전과는 다른 표정과 말투였습니다. 아가,
그날은 우리가 미안했다. 우리가 오해를 해서 기분이 많이 나빴지? 내가 사과하마. 아유, 어쩐지 처음 볼 때부터 피부가 뽀얗고 귀티가 나더라니. 이런 아가씨를 그래, 아유, 내가 가난하다고 면박을 줬으니. 미안해. 마음 풀거라, 응? 살다 보면 이렇게 오해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는 거야. 아유, 내 이 마음의 빚은 두고두고 갚으마. 솔직히 무서울 정도로 저를 향한 시선이 변해 있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말을 할 틈도 주지 않고 속사포처럼 사과의 말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오빠의 아버지도 은근히 제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었죠. 저는 어머니의 사과를 들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너무 찝찝했어요. 알고 보니 제 형편이 좋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사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오빠의 가난을 알았지만 오빠라는 사람 자체를 보고 만났던 것인데 저는 저에 대해서도 오빠의 부모님이 가난하든 하지 않든 어느 정도의 존중을 해주시는 태도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때의 행동은 쉽사리 잊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이런 제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자칫 버릇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기에 저는 마지못해서 사과를 받아들였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도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래, 알겠다. 그 사과 받아줘서 고맙구나. 우리 잘 지내보자. 어머니는 그날 제게 이쁘다니, 귀해 보인다느니 하는 칭찬들을 연달아 퍼부으셨고, 전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게 또 별로 마음에 안 드셨는지 표정을 찌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빠 역시 저에게 왜 그런 표정이냐며 실망스럽다느니 하는 말을 했습니다. 너 예비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른이 말하면 좋게 좋게 받아주고 넘어가야지. 오빠, 이게 내 잘못이야? 나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 아니, 그게 최선이라면 곤란해. 너 앞으로 내 아내 될 사람이야. 변호사 남편 두는 거라고. 그게 얼마나... 아니다. 이런 말 하면 뭐해. 넌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하여튼 우리 엄마한테도 이제 깍듯이 돼. 잘 해드리라고. 최선을 다해서. 오빠의 태도는 좀 어딘가 냉담해져 있었어요. 결혼을 하자고 청할 땐 정말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었는데 이젠 아니었습니다.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죠. 더 큰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미처 상상치도 못한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당시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사실 결혼을 마음먹으며 저는 전에 겪은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제가 좋아하던 오빠였기에 불미스러운 일들은 마음에 무시하려고 애썼죠. 결혼을 준비하면서 3년 전쯤 시집간 사촌 언니에게 이것저것 결혼 준비나 웨딩드레스 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막상 결혼식을 3달 정도 앞두자 드레스며 메이크업 같은 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촌 언니 친구가 마침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앞두고 준비를 한다길래 메이크업 정보를 얻고자 사촌 언니와 친구와 함께 한번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사촌 언니의 친구는 서울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잣집 딸이었는데 얌전하면서도 착한 분이더군요. 그분과 여러 가지 결혼식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예비 신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는 오빠랑 1년 넘게 연애를 했거든요. 부모님 몰래요. 법대 졸업하던 오빠가 사실을 묻게 돼서 부모님께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결혼할 수 있게 됐어요. 어머, 너무 로맨틱하다. 근데 사시 붙었다고? 나 결혼할 사람도 사시 붙었어. 어머, 우리 예비 신랑끼리 서로 아는 사이겠는데? 어, 진짜요? 와, 진짜 세상 좁네요. 언니는 선 보신 거예요?
난 선봤지. 사실 남편 집안이 좀 별 볼 일 없어서 고민했는데 사람은 괜찮더라고. 둘째인데 첫째 장남이 구실을 못해서 이 사람이 장남 노릇을 해야 된다나 봐. 열쇠 몇 개 해가야 될 것 같아. 언니 친구는 좋으면서도 걱정도 많은 듯이 투덜대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결혼 관련 수다를 잔뜩 떨고는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왔고요. 언니의 친구분이 추천해준 드레스 샵과 메이크업 샵을 한번 가볼 예정으로 오빠에게 연락을 해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지만 오빠는 바쁘다고 했어요. 요즘 좀 정신이 없다고요. 결혼을 앞두고 여기저기 인사 다니느라고 오늘은 멀리 친척집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속상하긴 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사실 이때 많이 섭섭했던 것이 이상하게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남편이 될 오빠는 굉장히 바빠 보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미래를 위해 이것저것 할 게 많다면서요. 오빠, 오늘도 밥 같이 못 먹어? 아무래도 다음 주에 만나야겠다. 같이 알아보자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늘 일에 치여 산다며 불평을 했고 전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밥 한 끼 같이 못할 만큼 바쁜 건가 싶었지만 그게 모두 일 때문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결혼을 앞둔 만큼 저는 긴장되고 가뜩이나 예비 시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컸는데 예비 남편은 반면 무척 태평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엔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을 겪기도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음식을 해주고 싶다며 집에 들르라고 하더라고요.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어렵게 발걸음을 떼게 됐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여러 가지 음식이 한상 준비되어 있었고 지난날의 오해를 완전히 풀자는 의미로 마련했다고 하시더군요. 온화하게 웃으시는데 여태껏 저도 뻗댈 만큼 뻗댔던지라 일단은 맛있게 음식을 먹었고 과일은 제가 깎겠다며 나섰어요.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 아니다. 아이고 맛있게 먹어주니 나야말로 고맙구나. 예비 시부모와는 정과는 달리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죠. 사실 예비 남편이 자기 부모님과 잘 지내는 것을 무척 바라고 있었고 은근한 압박도 주었기 때문에 저는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예비 남편의 형제들이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마침 저에게 줄 음료수가 떨어졌다며 같이 가자고 나서셨고요. 아버님과 단둘이 덩달아 남겨지게 되어 어색했지만 그런대로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깥에서 무슨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약간 싸우는 소리 같기도 했고 언성이 높아져 있어 무섭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보고 오겠다며 슬며시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근데 문을 사이에 두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예비 아주버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이 근데 이건 아니잖아. 뭐가? 아니, 걔 하는 짓이 좀, 아이 그렇잖아.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천벌받을 짓이지. 알게 되면 양쪽 집안 다 난리 날 텐데. 하여간 말리라니까. 안 된다고. 아이고, 참나, 넌 뭔 그런 걱정을 하니. 예, 걱정하지 마. 그런 건 다 엄마가 깔끔하게 처리할 거니까. 아무렴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데, 누가 뭐라 하니? 남편 이야기와 제 이야기 같긴 한데, 양쪽 집안은 또 무슨 말인지, 처리는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문 앞에 서 있는 걸 몰랐는지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절 발견하곤 곧 기절할 듯 화들짝 놀란 어머님의 표정, 예비 시모의 표정도 무척 이상했어요. 어, 괜찮으세요, 어머님? 아가, 아이고, 너 여기 나와 있는 거냐? 당황하면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예비 시어머니는 손을 조금씩 떨고 있었어요. 저는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그 손을 못 본 척 했지만 어딘지 깨름칙한 기분이 남아 있었죠. 아무쪼록 전 드레스샵에 가려다가 사촌 언니가 봐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는 오늘 안 그래도 전에 만났던 그 친구도 드레스샵에 예비 신랑하고 온다고 하던데 그럼 너도 같이 따라가 볼래? 하더라고요. 언니의 권유에 그렇게 저는 샵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큰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발길을 옮긴 샵은 아주 크고 화려했어요. 하얗고 으리으리한 건물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에 들어갔죠. 저 멀리에 서 있는 사촌 언니와 그 친구가 보였어요. 드레스를 입은 언니 친구를 바라보며 소파에 앉은 한 남자의 뒷모습도 보였죠. 그런데 어딘지 익숙한 그 뒷모습은 아무리 봐도 오빠였습니다. 오빠의 뒷모습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비틀거리면서 몸을 가누려고 애썼습니다. 오빠? 오빠가 왜 여기 있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사촌 언니가 저를 발견하고 불렀어요. 미연아!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또각또각 구두를 신은 발에 힘을 주고서 오빠인지 아닌지 앞모습을 보기 위해 걸어갔습니다. 오빠는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구두 소리가 들리자 제 쪽으로 뒤를 돌아보더군요. 고개를 돌려 저를 확인한 오빠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 미, 미연아, 저기 그게... 제 말도 잊지 못하고 덜덜 떠는 오빠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말을 떠올렸어요. 바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었죠. 그렇게 돈돈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오빠는 자신의 처지가 달라지자 결국 부모님과 같은 속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가난한 고시생이었을 때는 그렇게 부자들을 욕하더니 저랑 결혼하기로 하고서도 더 부잣집 여자를 찾아 선을 보고 결혼을 양쪽으로 진행하려고 했다니요. 정말 혀를 내두를 이 미친 광경에 정이 뚝뚝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며칠 전 예비 시어머니 댁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예비 시부모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대로 진행시키려던 게 틀림없었습니다. 언니, 제 예비 신랑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어? 예비 신랑? 같이 왔어? 그리고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큰 소리로 사촌 언니와 친구분에게 말을 건넸어요. 둘은 드레스 이야기를 하느라 저쪽에서 한참 이야기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제가 큰 소리로 말을 하자 돌아본 두 분에게 저는 여기 언니 친구분과 결혼할 이분이 바로 제 예비 신랑입니다. 양다리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도리어 웃음이 나더라고요. 언니 친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사촌 언니는 달려와서 가방을 오빠에게 집어던지더군요. 뭐? 이 미친놈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낌새가 보였다고. 가자. 미연아 가자. 너도 얼른 드레스 갈아입고 따라와. 그렇게 저의 사랑은 지저분하게 끝이 났습니다. 저와 사촌 언니네는 물론 그 친구분 집까지 여러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저는 아예 전화기를 뽑아버리고 몇 달간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요. 처음 며칠은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래도 모르고 속아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결혼으로 부모님 재산을 그 집에 갖다 주는 것보다는 파혼이 낫다 싶더군요. 저에게도 언니 친구에게도 파혼을 당한 오빠는 선 시장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그 지역에 가서도 그 부모는 아들 장사 한번 제대로 하려고 하겠죠. 저는 씁쓸했지만 그저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으로 여기며 지냈답니다. 물론 그 후로 대학도 가고 인품 좋은 사람을 만나 순탄하게 결혼 생활도 했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는 기억이고 그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일이었네요. 세월이 흘러 이렇게라도 여러분에게 털어놓고 나니 홀가분합니다. 역시 평생 마음에 뭔가를 담아두고 있는 것은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주변에 결혼을 앞둔 젊은 아가씨가 있다면 저 같은 일도 있다고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